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 16세기 전국시대가 저물어가던 일본, 유럽 선교사와 함께 건장한 아프리카 흑인 청년이 일본에 도착합니다. 흑인 청년은 일본에 도착한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일본 통일의 대업을 완성해가던 오다 노부나가를 만나게 됩니다. 마치 검은 소와 같구나. 저 검은 칠이 된 피부를 벗겨보아라. 시종들이 아무리 닦아도 피부색이 그대로인 것을 보고 오다 노부나가는 곧 검은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머지않아 흑인 청년은 외국인 최초로 사무라이가 되어 부하의 배신으로 오다 노부나가가 죽는 최후까지 그의 곁을 지키며 마지막 명령을 받들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일본 최초의 흑인 사무라이 야스케. 이탈리아 선교사 발리냐뇨는 인도를 거쳐 말레이시아의 항구 도시 말라카와 중국 마카오에서 시차를 마치고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1579년 7월 25일 일본의 규슈에 도착합니다. 이 여정에 발리냐뇨 일행을 호위하는 흑인 노예가 있었는데 인도에서 구입한 모잠비크 출신의 흑인이었습니다. 당시 모잠비크 출신의 노예들은 포르투갈 상인들을 통해 아시아와 남아메리카 등지로 팔려나갔습니다. 이들은 용맹한 전사로도 알려져 때로는 주인을 대신해 전쟁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흑인 청년은 포로로 잡힌 전사 출신의 노예로 어린 시절부터 군사 훈련과 실전 경험을 쌓았던 것 같습니다. 이 같은 경력이 선교사 발리냐뇨 일행을 호위하는 노예가 되고 훗날 오다 노부나가의 가신이 되는데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사무라이는 어린 시절부터 무예를 단련하는데 허접한 무예 실력으론 사무라이가 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선교사 발리냐뇨는 일본에 체류하면서 일본의 풍습과 관습을 익히는 노력을 합니다. 1년 넘게 시간을 들여 방바닥에 앉는다던가 젓가락을 사용해 식사를 하는 등의 현지 문화에 적응하며 가톨릭 전파와 신학교 설립까지 했습니다. 아마 야스케도 이때 일본 문화를 익히며 일본어도 어느 정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선교사 발리냐뇨는 교토로가 야심에 찬 봉건 영주 오다 노부나가를 만나게 됩니다. 노부나가는 발리냐뇨의 큰 키와 지적인 눈매 그리고 온화한 인품에 감탄했고 서로의 분위기도 매우 좋았습니다. 발리냐뇨는 콜럼버스를 시작으로 유럽인들에 의해 발견된 곳들이 포함되어 있는 세계 지도를 노부나가에게 선물했고 노부나가는 발리냐뇨가 교토에 왔을 때 검은 피부를 한 건장한 노예가 있었다는 소문을 들어 그를 매우 보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일본의 교토에서는 흑인에 대한 소문이 나는 바람에 구경꾼이 구름같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구경꾼들이 서로 먼저 보기 위해 싸움이 나서 투석전까지 벌어져 크게 다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동료 사무라이 일기에 보면 야스케의 키는 6척 2촌으로 피부는 검은색의 숯과 같다고 했습니다. 1900년 일본인 남성 평균 키가 157cm이고 당시 16세기 일본 남성 키는 커야 150cm가 될까 말까인데 이 거대한 검은 사람을 보고 엄청난 충격과 동시에 호기심 또한 컸을 것입니다. 노부나가는 그 흑인 노예를 데려오라고 했고 흑인 노예는 노부나가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자리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인사했습니다. 단상에 앉은 노부나가는 흑인 노예가 좀 더 가까이 다가오도록 지시했습니다. 흑인 노예는 노부나가를 만나기 전 미리 기본적인 예의를 익혔습니다. 머리를 가능한 한 낮게 숙이고 무릎을 꿇은 채 기어서 노부나가 앞으로 갔습니다. 노부나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 기묘한 사람을 한참을 쳐다보다가 일어나기를 명했습니다. 흑인 노예가 일어서자 190cm에 달하는 거대한 몸이 공간을 가로에서 세로로 갈랐습니다. 노부나가는 잠시 놀랐지만 바로 상반신을 벗어보라고 합니다. 노부나가는 처음에는 피부가 검은 것이 믿겨지지 않아 그가 몸에 무언가 칠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어 시종을 불러 그를 씻기도록 했지만 피부는 검은 그대로였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한 노부나가는 아들들을 불러 이 희귀한 사람을 보여줬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가톨릭 포교를 허락해준 데 대한 답례로 선교사 발리냐뇨는 금장식이 된 벨벳 의자와 크리스탈 장과 함께 노부나가가 특히 관심을 보였던 자신의 흑인 노예를 헌상했습니다. 노부나가는 기쁘게 받아들이고 흑인 노예에게 야스케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때부터 이름이 야스케가 된 것입니다. 야스케는 노부나가의 곁에서 무거운 짐을 들거나 잡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러나 야스케가 서구식 전술에 밝은 데다 일본 검술과 무예와 일본어도 빠른 시간에 습득하는 것을 보고 2년 만에 사무라이 칭호를 내립니다. 야스케의 존재는 노부나가에게 저항하는 경쟁자와 닌자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고 실제로 여러 공을 세우기도 합니다. 이에 노부나가는 야스케에게 집과 노비를 하사합니다. 아프리카에서 태어나 이유 없이 노예가 되어 기약 없이 인도로, 말레이시아 말라카로, 마카오로 그리고 일본으로 흘러들어온 그는 야스케라는 새로운 이름과 무사로서의 새 직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노부나가는 야스케를 좋아했고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노부나가와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고, 노부나가는 야스케의 힘과 키를 칭찬하며 그는 검은 소와 같고 힘은 10명의 힘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양 문물을 적극 수용하고 최초로 조총부대를 만들어 전국시대를 평정해 나가던 오다 노부나가, 일본 통일을 눈앞에 두고 부하의 배신으로 무너지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는 평소 노부나가로부터 소심하고 무능한 평가를 듣던 아케치 미스히데, 아케치는 적지로 향하던 도중 주군인 노부나가가 있던 교토의 혼노지로 말머리를 돌립니다. 수백 명의 노부나가의 정예 호위 병사들은 수만 명의 아케치 반란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노부나가는 자신을 향해 몰려오는 반란군에게 최후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 스스로 불길 속에서 할복하여 최후를 마칩니다. 야스케는 노부나가의 아들 노부타다에게 전령으로 보내집니다. 누군가는 야스케가 노부나가의 명으로 할복 후에 머리와 검을 아들 노부타다에게 전했다고도 합니다. 노부타다도 반란군에 저항하여 싸우다 결국 자결하고 야스케는 최후에 칼을 던지고 항복했습니다. 반란군의 수장 아케치는 야스케를 살려줍니다. 흑인 노예는 동물이라 아는 것도 없고 일본인이 아니니 굳이 죽일 이유도 없다면서 말이죠. 이후 야스케는 예수의 선교사에게 전해지고 아프리카로 돌아갔다고도 하고, 혹은 주군을 잃은 사무라이 로닌으로 한동안 떠돌았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후 반란군 아케치 미치히데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 제거되면서 혼란은 빠르게 수습되었습니다.